자, 우리 부가가치세라는 건 자, 이름에서 우리 VAT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우리 Value Added Tax라고 표현하는데 이 value라는 거는 우리는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이에요. Value Added라는 건. 그럼 누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냐? 우리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10%를 납부하는 구조 형태로 된 게 부가가치세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10%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소비하는 금액 물건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라는 표현이 붙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의 특징에서 보면, 자, 우리 지금 책에는 간략하게 5개만 적혀 있는데, 자,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자, 먼저 첫 번째 국세라는 특징이 있고, 자, 저와 같이 공부할 법소부라고 말하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전부 다 국세예요. 국세. 이 세 개가 우리나라 세수학부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큰 세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우리 지방세라는 게 있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거예요. 어디 구청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세무서가 징수하는 건 전부 다 국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이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우리 책에 적혀 있는 먼저 일반 소비세라는 걸 보면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개별 소비세예요. 오른쪽이 반대란 말이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별 소비세는 세법법전에 이러이러한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은 세법법전에 이러이러한 물건에는 매출세액을 부과하지 말라라는 면세 항목을 적어놓고 그 물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반 소비세예요. 자, 여러분들이 얘가 과세품인지 면세품인지를 판단을 하려면 면세품 항목에서 본 적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거기서 본 적이 없으면 전부 다 과세품이에요. 그 이유는 일반 소비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물어보는 거, 자, 우리 폐지, 고철은 과세품일까요? 면세품일까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자,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면세 품목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 있잖아요. 그죠? 책이라 본 적 있죠? 그 면세 품목에 폐지나 고철이 있었나요? 본 적 있나요? 그럼 일반 소비세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전부 다 과세란 이야기예요. 이게 부가가치세 일반 소비세의 특징이에요. 당연히 주관성 있게 생각하면 걔는 면세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항목을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그 항목에 있는 내용을 의미 없는 것처럼인데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내 항목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부가가치세를 받는 거래 징수를 해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일반 소비세 특징이니까 매우 중요한 성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 소비세 개념 아시겠죠? 자, 다음 우리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전단계 거래공제법인데 차이는 세액이냐 거래액이냐 이 차이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쓰고 있는 이유는 과세관청과 납세 의무자의 행정 업무를 좀 간소화시키고 이거에 대한 업무를 납세자에게 좀 전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걸 빼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내용인 건데 이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이게 아니고 매출 가격의 매입 가격을 빼고 여기에 세율을 구해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거래 가격에서 거래 가격을 빼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지금 여기에 세율을 매출 가격에 곱하면 매출세액이 되는 거고 세율을 매입 가격에 곱하면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공식도 같은 건데 우리가 시스템 상에서 우리가 이 방법을 실무자를 위해 쓰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나중에 세법에 대해서 더 공부하시거나 CTA, CPA 공부를 하시거나 세무공무원 공부하시면 부가가치세 제도를 이해하려면 부가가치를 먼저 사업자에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이론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부가가치세 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 방식으로 생각하되 답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조가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냐에 따라서 납세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이 결정되는데 그 세금을 납세자가 다 계산하도록 만든 게 전단기 세액공제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는 똑같은 세액이에요. 결과는 자, 다음 간접세 대 직접세. 자,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고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 세금이에요. 자, 납세자라는 건 세무서에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가져다 주는 사람, 인격체든 그러니까 법이 말하는 인격체든 개인이든 어떻게든 세무서에 가져다 주는 거고 담세자는 이 돈을 부담한 사람. 그럼 간접세는 이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시고 계시는 커피, 여러분이 커피 가격에 보면 부가가치세 적히는 금액을 여러분이 냈어요. 그럼 여러분이 담세자인데 여러분이 세무서에 내지는 않았죠. 그럼 커피 가게 사장님이 납세자로 그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니까 그게 납세자라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앞이담 공부할 세법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직접세예요. 내가 내 세금을 내가 부담하면서 내가 내는 거예요.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근데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너무 빈번하고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자 수가 이용하는 자 수보다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간접세 제도를 쓰고 있고 사실은 얘는 국민 조세 저항이 큰 나라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성향이 큰 나라에서 많이 써요. 자, 다음 4번에 소비형 부가가치세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는 소비 단계, 소득 단계, 보유 단계에서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 자, 여러분이 돈을 벌어요. 그럼 소득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는 게 소득세나 법인세예요. 그럼 우리 개인이면 소득세고 법인이면 법인세를 낼 건데, 그럼 세금 떼이고 혹은 세금 내면서 우리는 돈을 벌었어요.
그럼 이 돈을 쓰면 소비세가 되겠죠. 지금처럼 부가가치세라든지 개별 소비세라든지 이런 우리 소비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재산세 등으로 납부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세에 해당해요. 소비세.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소비를 하는 자가 부담하는 거지 그 사이에 껴있는 사업자가 중간재를 보충하고 있고 이 단계를 넘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최종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자가 소비를 했을 때 그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부담하게 된다라는 게 소비용 부가가치세예요. 한글로 적어놨는데 책에 동그라미 4번에 적어놓은 글은 참 재미없게 적어놨죠. 이건 제 어릴 때 기억을 생각을 해요. 제가 20살 때는 90년대 언제였어요. 근데 그때 이 글자를 봤는데 도대체 중간재 자본재가 뭐야. 여기서 막히면서 얘가 재미없기 시작했어요. 바로. 표현은 정말 재미없게 썼죠. 수험서를 쓰는 저자였으면 이걸 풀어 써줬어야지. 이걸 세법법전에 적혀있는 그대로 써서 중간재 자본재라는 표현 쓰는데 근데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뭔 내용인지 이해를 하고 나서 엄청 허탈했던 내용이에요. 그냥 결론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고 사이에 있는 사업자나 그 사이에 뭔가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생산지국 과세의 원칙. 그럼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이라는 건 얘는 지금 얘 둘 다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군데서만 하자는 건데 얘는 소비지국이라는 게 수입국가죠. 수입국가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출은 0%의 세율을 부과하고 수입은 세관에서 10%를 부과해서 우리나라로 유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하는 소비하는 것만 10% 우리가 부과하고 소비자들이 쓰게 되는 거죠. 수출하는 거는 0%의 세율이니까 세기 영원히 나오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얘는 반대다라는 거 알겠죠? 자, 이거 말고도 보통세, 목적세라는 게 있고 목적세라는 건 어디에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거.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것 어디에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건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는 보통세예요. 일단 걷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방식이 있죠. 그게 우리 보통세고 얘는 물세예요. 물건에 세금을 붓지 인세, 세금 사람한테 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 법인세는 법인 소득세. 그건 인격체한테 너가 얼마만큼 벌었니에 따라서 가는데 부가가치세는 돈 얼마 버니 이런 거 너가 누구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 물건이 면세품이니 아니면 다 과세해야지. 물건에 따라가는 거고 단일세율 원칙적으로는 10%고 우리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누진 세율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부가가치세의 특징들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교재에는 안 적혀 있는데 부가가치세 구조에 대해서 같이 조금만 더 볼게요.
이렇게 4단계로 처음에 무에서 유를 창출한 1번부터 해서 이렇게 단계를 넘어간다라고 볼게요. 자, 지금 제가 과세라 적은 건 과세 사업자가 이제 3단계로 이렇게 엮여져 있을 때예요. 그럼 첫 번째 이 과세 사업자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사업자인데 첫 시작이니까 이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1000을 누리고 싶어요. 부가가치를.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1000을 누리기 위해서 재화의 공급을 하고 대가를 받을 때는 금액을 1000원을 받으면 되겠죠. 1000원을. 자,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매출 가격일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 가격일 거예요. 근데 공급한 이 재화가 과세 재화라면 과세 재화의 공급이라 그러면 자, 제일 중요한 건 과세 사업자는 거래 징수의 의무가 있어요. 이 거래 징수의 의무라는 건 내가 물건을 팔면 면세품이 아닌 물건을 팔면 무조건 내가 판 물건의 10%를 징수해서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상대방이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부담하면 안 된다? 그럼 지가 알아서 공제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10%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00원에 팔았으면 100원까지 해서 나는 1100원에 첫 번째 사업자는 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사업자는 1100원에 사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과세 사업자는 세무서에 100원을 가져다 주면 되는 거예요. 1100원을 받아서 100원 남기고 1000원 남기고 100원은 이제 넘겨줄 거예요. 근데 이 과세 사업자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용 부가가치세로 우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럼 너가 부담했다는 증빙을 가지고 오면 이 부가가치세를 돌려줄게 라고 하니까 물건 나한테 판 사람한테 내가 부가가치세를 줬다는 증빙을 다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물건을 매출한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는 증빙으로 이 100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줄 거고 그럼 그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부가가치세를 이 과세 사업자는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줬다가 세무서가 받고 세무서가 100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난 1100원 줬지만 100원 돌려받으니까 1000원에 산 거랑 똑같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럼 1000원에 산 이 상황에서 이 과세 사업자도 또 1000원의 부가가치를 누릴 거예요. 그러면 자, 재화의 공급을 하고 자, 돈을 받을 건데 자, 그럼 1100원에 샀지만 100원 돌려받으니까 1000원에 사온 건데 1000원을 남길 거면 2000원에 팔면 되겠죠. 그럼 2000원에 팔면 이 사업자도 과세 사업자니까 거래 징수의 의무가 있어서 자기가 판매한 금액의 10%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2200원에 물건을 팔게 되겠죠. 그럼 자, 두 번째 사업자는 이 세무서에 200원을 가져다 주면 되는데 사온 거하고 판매한 거가 같은 과세 기간에 걸린다면 우린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100원을 뺀 100원만 납부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100원을 납부하게 되겠죠. 그럼 부담 안 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 나오잖아요. 100원 돌려받고 200원 가져다 주나 200원 받아서 내 거 100원 빼고 100원만 내나 뭐 어차피 내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자, 이 과세 사업자도 본인이 소비자가 아니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겠죠.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200원 공제 받으면 2000원에 사온 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저 같은 우리 같은 일반 최종 소비자가 물건을 샀어요. 그럼 얘도 부가가치를 1000원을 누리고 싶으면 2000원에 사온 거니까 3000원에 팔게 될 거예요.
그러면 판매한 금액의 10%인 300원을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를 할 건데, 그럼 이 사업자는 300원의 매출세액에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200원이니까 100원을 납부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최종 소비자는 이 물건을 사쓰는 가격이 3,300원에 사쓰고, 우리가 커피를 사 마시거나 옷을 입거나 사입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는 영수증을 많이 보지만 그걸 돌려받지는 않죠. 그게 우리가 부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 3,300원에 물건을 샀쓰는데 물건의 가격은 1,000원, 1,000원, 1,000원에서 3,000원인 거예요. 그럼 300원의 부가가치세가 이 사업자들이 100원, 100원, 100원씩 해서 여러 거래 단계에 의해서 납부를 세무서에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납세 의무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거래 단계에 거쳐서 납부를 하는 걸 우리는 다단계 거래세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 거래 단계에 의해서 과세가 발생을 하죠. 이걸 다단계 거래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네들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이 과세 사업자가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왔는데 부가가치를 3,000원을 누리고 싶다라고 볼게요. 그럼 3,000원을 누리고 싶다면 얼마의 물건을 팔게 되죠? 최종 소비자한테 2,000원에 사온 거니까 5,000원에 팔면 되겠죠. 5,000원에 팔면 되겠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500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최종 소비자는 5,500원에 물건을 샀을 건데, 그러면 500원에서 200원을 빼면 부가가치세가 200원을 아니죠. 500원에서 200원 빼면 300원이죠. 그러면 300원을 납부를 할 거예요. 자, 이것만 설명하고 좀 조절해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쓴 내용 이유가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건 사업자가 누리는 부가가치의 10%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 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1,000원을 누리니까 100원의 세금을 냈죠. 얘도 1,000원을 누리니까 100원을 낸 거고, 얘도 1,000원을 누리니까 100원을 낸 거예요. 그럼 지금 부가가치를 3,000원을 창출하니까 300원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정확하게 매입세까지를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업자는 자기 번 거의 10%를, 그게 다 자기 돈은 아니고,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는 이 사업자의 이익을 역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이 붙은 게 이 사업자가 취한 부가가치의 10%를 납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응용을 해가지고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면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면세제도를 쓰는 이유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역진성이,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제도잖아요.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럼 최종 소비자가 부담이 없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에 면세 사업자가 있어요. 여기도 면세가 있어요. 여기도 면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자가 1,000원을 남기고 싶으면 1,000원에 팔 거예요. 근데 면세면 부가가치세가 없겠죠. 그럼 그냥 1,000원에 산 거예요. 그럼 얘도 1,000원을 남기고 싶으면 2,000원에 팔면 돼요. 부가가치세가 없죠. 또 이 면세 사업자도 2,000원에 샀는데 최종 소비자한테 그냥 3,000원에 팔고 부가가치세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제되는 구조예요.
전부 다 면세 제도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면세 사업자만 깔려 있다면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전혀 안 하는 구조가 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과세 사업자가 하나 붙고 면세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볼게요. 때 최종 소비자를 보면 자, 과세 사업자가 1,000원을 남기고 싶어서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1,000원에 팔 건데 자,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공급받는 자가 면세 사업자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가 있나요? 없나요? 자, 사는 사람은 신경 쓰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사는 사람이 공제받든 안 받든 하는 건 부당하면 안 되면 지가로 공제받는 거예요. 파는 사람은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무조건 거래 징수하는 거예요. 얘가 면세 사업자다?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과세 사업자인데. 이거 안 받으면 내가 내야 돼요. 왜 내가 이 사람 부가세를 내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1,000원을 받을 거란 이야기예요. 1,000원을. 그러면 이 과세 사업자는 세무서한테 100원을 납부를 하겠죠. 100원을. 자, 그럼 이 면세 사업자는 이 1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왜 환급 못 받냐면 부가가치세법은 쪼잔할 만큼 매출세액에 연연해요. 보세법은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거에만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적인 것들을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자예요. 그러면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과세 사업자가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을 안 하는 것도 매입세 공제 안 받도록 하는데 얘는 아예 매출세액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협력의 의무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제출은 해주지만 매입세 공제 받는 건 없어요. 그러면 1,100원에 사게 되죠. 그런데 1,000원을 받았어요. 1,000원을 남기고 싶어요. 그러면 2,100원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온 게 1,100원이라서 100원을 못 돌려받거든. 그럼 이 사업자도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1,000원을 남기고 싶으면 얘는 3,100원에 팔겠죠.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 3,100원에 샀쓰게 돼요. 지금 이 세 개의 모든 면세 사업자든 과세 사업자든 자기들은 1,000원만 남긴 거예요. 1,000원만 남긴 건데 최종 소비자는 지금 국가가 세금을 얼마를 가져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부담률이 늘어나고 줄어들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없으면 아예 없을 건데 근데 과세 사업자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그 부가가치세가 창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면세제도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불완전 면세라는 면세는 부가가치세 매출세 면세가 아니라 우리가 세금을 면제하는데 완전히 면제하는 형태가 아니고 면세 사업자의 단계에서만 줄이는 거지 그게 아니고 과세 사업자 단계 거는 국가가 징수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계속 연결해서 볼게요. 그럼 이번엔 과세 사업자가 앞에 2개 붙었어요. 그럼 최종 소비자는 얼마에 샀을지는 느낌이 오죠? 다 1,000원씩 남길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이. 자, 1,000원씩. 사업자는 뭐 도도 말고 1,000원씩만 남기는데 얘가 팔 때는 1,000원에 100원을 받아서 세무서에 100원을 납부하겠죠. 그죠? 근데 얘는 과세 사업자니까 세금계산서에 의해 100원을 공제를 받고 그리고 얘는 2,000원에 팔아서 200원을 받아서 세무서에 100원을 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 200원을 공제 못 받으니까 2,200원에 산 거고
얘한테 3,200원의 부가가치세 없게 해서 그래서 3,200원의 최종 소비자가 사쓰게 되겠죠. 그럼 이 구조를 봤을 때는 면세 사업자의 단계가 그래도 껴 있으면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면세 사업자는 그 부가가치세 구조에서 모순점이 뭐냐면 최종 소비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번에는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 최종 소비자에서 면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 사이에 샌드위치로 낀 걸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이 사업자들은 전부 다 1,000원씩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예요. 그럼 이 과세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한테 1,000원에 물건 팔면서 100원의 거래 징수를 하겠죠. 그럼 세무서에 납부를 100원을 할 거예요. 자, 이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1,100원에 사쓰게 된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팔든 간에 그냥 1,100원에 부가가치세 없이 팔아요. 2,100원에 1,000원 남겨야 되죠. 자, 2,100원에 부가가치세 없이 팔아요. 그럼 이 과세사업자는 그냥 부가가치세 없이 2,100원에 사는 것까지는 마치 싸게 산 것 같은데 정말 싸게 샀나요? 위에보다? 만약에 얘가 과세사업자였다면 2,200원에 사서 200원 돌려받으면 자기는 2,000원에 산 건데 얘는 2,100원에 사고 돌려받은 게 없잖아. 오히려 더 비싸게 산 거예요. 근데 얘가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 팔 거면 2,100원에 사서 1,000원 남길 거면 3,100원이 되죠. 근데 얘는 과세사업자잖아요.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10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 310원을 내게 되고,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 3,410원에 이 물건을 사쓰는 이런 기한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에 전부 다 모든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일 때는 3,300원에 샀었는데 최종 소비자 앞에 면세 단계가 안 붙고 과세 사업자의 사이에 면세 사업자가 끼면은 이렇게 오히려 최종 소비자한테 부가가치세가 더 전가가 돼요. 근데 이걸 가져간 사람을 보면 사업자는 1,000원씩만 남겼어요. 얘네들은 잘못한 거 없어. 잘못한 건 이 구조상의 모순점 때문에 세무서가 지금 410원을 전부 다 가져갔죠. 범인은 세무서인 거예요. 그럼 이걸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 먼저 지금처럼 이렇게 면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 사이에 꼈을 때에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이 더 늘어나는 걸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라 그래요. 얘를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부가가치세법은 면세 사업자하고는 전혀 이야기할 생각이 없어요. 면세 사업자하고는 이야기해봐야 쟤는 매출세 가지고 오지도 않을 건데 벌 일도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 과세 사업자랑 이야기를 해요. 너가 지금 얘한테 3,100원에 팔아서 그런데 3,000원에 팔면 그냥 전부 다 과세 사업자였던 것처럼 어느 정도 완화가 되게 되겠죠. 지금 3,410원은 너무했잖아요. 최소한 전부 다 과세 사업자인 3,300원 선 안까지는 맞춰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나 지금 2,100원에 사서 그런 거다. 원래 앞에 과세 사업자였다면 2,000원에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2,200원 주지만 200원을 돌려받잖아요. 그랬더니 부가세법이 그래, 그러면 너 없는 이 매입세액을 있는 걸로 해서 100원 돌려줄게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라고 해주는 게 의제 매입세액이죠. 그럼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서
100원을 돌려주면 2,000원에 산 효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1,000원을 남기려면 3,000원에 팔고 그럼 300원을 받아서 최종 소비자는 3,300원의 물건을 사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과세 사업자 사이에 면세 사업자가 꼈을 때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걸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라고 하는 거고, 이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얻는 매입세액을 있다라고 하는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해 본 적 있으시죠?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게 미가공 농수산축산 임산품을 원재료로 하는 사업자한테, 과세품을 파는 사업자한테 용돈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부가가치세 구조의 모순점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업자한테 돌려주는 성격이나 뭔가를 턴백해 주는 거는 과세 기간을 기준으로 한 번씩만 해줘요. 예정이라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하는 기간에는 안 해주는데,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는 예정 신고 때는 한도 계산도 안 하고 해주죠. 그런 것처럼 이건 부가가치세의 우리 모순점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잖아. 우리 회사가 통조림 회사인데 면세 사업자한테 우리 계산서나 신용카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거였죠. 그게 의제 매입세 공제의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은 면세 제도 가지고 봤는데, 그럼 이번에는 영세율을 가지고 좀 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3단계인데 얘가 최종 소비자가 외국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 우리는 첫 번째 얘네들 전부 다 1,000원의 부가가치를 누릴 거예요. 1,000원의 부가가치를. 그럼 팔 때 1,000원에 팔고 100원을 받아야 될 거고, 그러면 세무서에 100원을 납부할 거고, 1,100원에 샀지만 100원을 돌려주겠죠. 그래서 1,000원에 얘는 2,000원이 되고 200원의 매출세액을 받아서 세무서에 또 100원을 낼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이 과세 사업자는 이 200원을 돌려받겠죠. 돌려받으니까 1,000원 남기면 3,000원에 파는데, 자, 여기가 외국이면 우리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니까 세율을 0원을 받을 거예요. 0원을. 그러면 이번에는 매출세액 0원이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200원이라서 거꾸로 200원을 환급을 받을 거예요. 그죠? 200원 환급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사업자는 똑같이 1,000원씩 남기는 건 똑같아요. 남기는 똑같은데 첫 번째 사업자한테 100원을 받고 두 번째 사업자한테 100원을 받았는데 세 번째 애가 수출한다 그러니까 이 받았던 200원을 얘한테 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있었던 걸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는 3,000원에 부가가치세 없이 사업자의 마진만 남겨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면세제도에서는 돌려주는 거 없었잖아. 사이 껴 있어도. 그냥 과세 사업자 단계 거는 가져갔죠, 국가가. 그래서 불완전 면세인데 영세율에 대해서는 앞에 과세 사업자가 줬던 게 있었으면 이걸 전부 다 다시 마지막 단계에서 수출하는 단계에서 전부 다 돌려줘 버려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국가가 하나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환급 받으니까 이 환급 받는 게 과거에 세무서가 받았던 걸 전부 다 돌려주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영세 제도인데, 자, 근데 만약에 회사가 자, 회사가 1,000원에 물건을 팔아요. 자, 그럼 100원을 받고 그리고 100원을 납부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수출하는 거니까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라고 얘한테 로컬 A시나 구매 확인서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영세율로 물건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회사는 자기가 1,000원을 남길 건데 얘는 100원은 돌려받을 거니까 2,000원에 0원을 받을 거란 이야기예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니까 0원을 받겠죠. 그러면 이 회사는 매출세액이 0원이고 매입세액이 100원이니까 거꾸로 마이너스 100원이라서 100원을 환급받고 부가가치세가 제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2,000원에 샀고 1,000원을 남길 거니까 3,000원에 수출하니까 0원이라서 최종 소비자는 300원이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자, 구조는 한번 보고 이해하면 단순한 구조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이 사업자가 수출한다고 로컬 A씨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2,000원에 샀는데 똑같이 샀는데 얘가 좀 칸이 아래쪽 쓰면 안 보일까봐 지금 제가 여기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샀는데 만약에 수출을 안 하고 우리나라에 판다면 부가가치세법이 괘씸할까요? 입장에서 수출한다고 영세율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2,000원에 산 거야. 똑같이. 근데 이걸 지금 이 회사가 이 과세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를 내국으로 우리나라에다가 팔아버리면 그럼 기분이 나쁠까라는 건데, 자, 과세 사업자요. 자, 그럼 보시면 얘 지금 얼마에 샀죠? 2,000원에 샀죠? 그럼 1,000원 남길 거면은 3,000원에 팔겠죠. 자, 우리 과세 사업자는 외국에 파는 거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인데 우리나라 내국에 파는 거에 대해서는 10%를 받는 완벽한 납세 의무자예요. 오히려 우리나라에만 파는 사람보다 일이 더 많은 성실한 납세 의무자예요. 그럼 이건 우리나라에 파는 거니까 이 물건 가격의 10%인 300원을 받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최종 소비자는 3,300원의 물건 샀을 거고, 그럼 이 사업자는 300원 받았는데 매입세가 없잖아. 외국 수출한다고 그 물건 세액 안 주고 받았죠. 그래서 납부를 한 방에 300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 입장에서는 별로 서운할 게 없죠. 그냥 전부 다 우리나라에 판다 그랬으면 100원, 100원, 100원씩 300원 받을 걸 얘가 수출 안 됐다가 실패해서 우리나라에 팔아서 그냥 한 방에 300원 가져다 주대. 최종 소비자도 3,300원에 쓰는 거고. 그럼 우리 구조상에서나 징수되는 세액에서나 아무런 차이가 없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수출을 한다고 영세율 적용받은 걸 내국 거래에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의 가산세 대상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효과를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세의 환수 효과라 그래요. 부가가치세의 환수 효과라고 표현을 해요. 부가가치세가 다시 돌아왔죠. 부가세법의 품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고, 원래 원칙은 모든 과세 사업자가 자기가 누리는 부가가치의 10%를 납부를 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 면세 제도라든지 영세율 제도 때문에 우리 거래 금액이 조정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구조들을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106페이지로 가서 이제 교재대로 쭉 따라가면서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는 것, 사업자 납세 의무자를 이야기하는 게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우리는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가 사업자만이 아니라 일반 개인도 납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구할 때에 부가가치세든 관세든 전부 다 세관한테 여러분 직접 납부하게 되죠. 그래서 재화의 수입인 경우에는 사업자나 일반 개인도 다 적용되기 때문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외 나머지는 그냥 우리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우리는 사업자만 납세 의무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업자의 요건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것,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해야지 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영리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한마디로 영리 목적 유무 불문하고 과세품을 팔면 국가가 팔든 국가가 사가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종속적이면 안 되고 자기가 홀로 독립적이어야 돼요. 개인이라고 해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도 당연히 사업상 독립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근로소득자라면 독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독립된 존재인 그 법인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사업자가 받아가지고 납부를 할 거다. 당연히 사업자의 요건이니까 계속적 반복적 공급을 해야 되지, 일시적 공급은 우리는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사업자의 분류에서 보면 아니 사업자, 관세사업자, 면세사업자라고 적혀 있는데, 자, 먼저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둘로 나눠요. 면세사업자라는 건 면세품만 판매하는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세품은 팔면 안 돼요. 무조건 면세품만 판매하는 사업자를 우리 면세사업자라고 해요. 그럼 면세품만 파니까 부가가치세가 없는 물건만 팔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 의무자하고 사업자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라는 건 납세 의무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를. 자, 그럼 이 과세사업자에서는 일반 과세자와 먼저 간이 과세자로 구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반 과세자가 거의 다예요. 죄송해요. 순서 바꿀게요. 자,
죄송해요. 자, 간이가세자고. 자, 얘 둘이의 기준은 연 매출액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여기에 미만이면 간이, 이상이면 우리 일반 과세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적은 게 연 매출액이죠. 직경도 연 매출액을 가지고 따질 건데, 연 매출액이 4,800이면 매출은 수익이잖아. 월 매출이 400이면 이익은 형편이 없겠죠. 그죠? 400이 매출이면 2배 장사한다 하더라도 매출 총이익이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평간비로 가게 월세하고 전기세만 내도 이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영세한 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가세 제도를 만든 취지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간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모든 시키는 우리 그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든지 예정신고라든지 확정신고라든지 혹은 증빙을 쓸 때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해서 쓴다든지. 자, 우리 새우깡 한 개 요즘 얼마 하죠? 500원 하나요? 1,000원씩 해요? 그래요? 왜 분위기가 이래요? 1,000원이나 해요? 과자 비싸다, 그죠? 그럼 자, 1,000원이라고 볼게요. 그럼 시골 구멍가게 할머니한테 1,000원짜리 새우깡을 사면서 이거 부가가세 별도로 적힌 영수증 주세요 하면 할머니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제 같아도 꺼져라 그럴 거예요. 그죠? 과자 하나 팔기 위해서 이걸 부가가치세하고 세액하고 1,000원을 나눌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 가서 1,000원짜리 새우깡 사면 기계가 알아서 분리시켜서 영수증 찍혀 나와요. 그죠? 그럼 지금 저기 있는 편의점의 규모와 타입하고 능력하고 시골 담배 가게나 말하는 그 구멍가게 할머니하고는 똑같이 바라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물론 장사가 잘 되면 시선 구축해야지 그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영세하고 그런 분한테 그런 일마저도 힘들다는 거야. 그런 분한테 부가세법상의 의무를 간소화시켜 주겠다는 게 간이과세 제도의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법인 사업자가 부가세 별도로 구분을 못 해요. 법인 차리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간이과세 적용. 자, 또 간이과세자는 방금 증빙을 못 만든 발행하거나 이런 게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 제가 도매상이에요. 공장에서 옷을 떼와서 파는데 내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고 도매상인데 공장에 가서 옷을 사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 그랬더니 걔가 세금계산서 발행 못한대요. 그러면 저는 매입세액이 없겠죠. 근데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멍가게 방금 말했던 1,000원이나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새우깡이나 둘 다 부가가세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편의점은 부가가세를 별도로 계산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있는 거고 시골 구멍가게 할머니는 당신 구멍가게는 부가가치를 이만큼 창출합니다라고 요율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공급대가에다 그걸 곱하는 방식인데 지금 제조업한테 제가 옷을 사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는데 부가가치는 받으면서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그죠? 그래서 제조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에요. 제조업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외가 제조업 중에서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가 우리 그 양과점이라고 하는 거 과자 그 수제 과자 만들고 하는 집 있죠. 그것도 제조업이더라고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제조업이지만 과자 만드는 곳에서 그 부가세법상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영세하지 않고 먼 나라에 잘 될 거라는 확신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은 제가 일반 과세 사업장이 있어요. 자, 개인 사업자로 있는데 또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신규 사업할 때는 당연히 매출이 안 될 거니까 간이과세 적용으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처음부터 개인 사업자 내고 법인 내고 뭐 이야기하는 건 검은 만들어 가지고 망할 준비하는 거고, 원래 작게 시작해 가지고 간이가세에서 세무서가 너 4,800 넘었어, 다음부터는 일반 과세자야, 그 연락 받고, 그리고 나의 이익이 1억에서 2억이 넘어가면서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법인으로 전환해서 내 이익으로 어떻게 전환할까 고민하고 변환을 시키는 게 순서예요. 그건 아닌데 뭐 처음부터 뭐 법인으로 시작하니 개인사업 멋지게 시작하니 나중에 허리 쫄려가지고 숨 못 쉬다가 사업자는 죽어요. 그래서 자 지금 뭐 이야기하다 그래 빠졌지. 자 제가 간이과세 일반 과세 사업장을 하고 있는 중에 간이과세 사업장을 하나 새로 열 수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는 저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를 관리를 해요. 전부 다를. 법인 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로 관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무서에서 저희 주민등록번호는 우리 일반 과세자로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찍혀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업장이 있으니까, 일반 과세 사업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간이과세 적용을 우리 부가세법상의 의무를 못할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과세 타 사업장이 있는 자는 간이과세 신규 사업장을 개설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으면 아무 사업장이 없는 사람 이름으로 따로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이런 시험에 나와요. 나온 적이 있어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가 안 되는 사업자들 이야기한 거고, 그럼 그 외 사업자는 전부 다 일반 과세자인데, 이 일반 과세자에도 또 분류를 좀 나누면 그냥 일반 과세자 중에 하나가 겸용 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이 겸용 사업자라는 건 과세 거래와 면세 거래를 동시에 하는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겸용 사업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겸용 사업자들이. 그럼 이 겸용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예요. 면세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전부 다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에 면세 사업자가 제출하는 과세표준 명세서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서만 빼고 과세표준 명세서까지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부가세 신고서 할 때 과표명세라고 위에 버튼 눌러서 본 적 있으시죠? 그죠? 그게 우리 법인세법상의 면세 사업자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의 수익 금액 매출액까지 같이 섞어서 3개월마다 법인 사업자는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일반 면세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하거든. 근데 법인 겸용 사업자는 면세 사업에 대한 신고도 3개월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얘는 겸용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예요. 과세 사업자. 그래서 매입세액을 과세 거래만 사용하면 공제받고 면세 거래만 사용하면 불공제하고 두 개 같이 사용하면 안분한 거였어요. 그게 우리 겸용 사업자들의 이야기죠. 이게 우리 사업자의 종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과세기간 보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법의 과세기간은 이 기간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할 거다라고 정한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는 자, 우리 일반 과세자는 과세 기간이 1기하고 2기로 둘로 나누고 있고 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 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과세 기간은 1년에 두 번만 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년이라는 표현을 이 과세 기간을 표현을 써요. 그래서 1년 이상에 걸쳐서라고 표현하는 걸 이 과세 기간 이상에 걸쳐서 뭐 어떻게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기간을 과세 기간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이 두 날짜를 우리가 칭하는 게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그럼 시작하는 날인 이 두 날짜를 과세기간 개시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회계에서 기초라고 쓰는 것처럼 우리 세법에서는 시작하는 날을 개시일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끝나는 날을 기말이 아니고 얘네들은 종료일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럼 원칙적으로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과세기간에 있었던 모든 과세거래에 대한 매출세액을 납부를 하는 거고, 그때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과세기간인데, 부가가치세가 우리 법소부 중에 세수확보 1위예요. 부가가치세가 2위가 소득세고 3위가 법인세이기 때문에 우리 징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기간으로 이 기간을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두고 3월 31일, 9월 30일을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이제 둬서 이 두 날짜를 우리는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다 말하면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1년에 4번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정 신고 기간이라는 표현을 제외하고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언제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6월 30일, 12월 31일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1년에 2번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혀 있는 글자를 우리가 잘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신고는 법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는 예정 신고도 해야 되고 확정 신고도 하게 돼요. 확정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과세 기간 거에 전부 다에다가 예정 신고 때나 조기 환급 신고 때 기신고한 거는 뺀 나머지를 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때 누락한 것도 같이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법인 사업자 중에 지금 너무 경기가 힘들어 가지고 우리 책에 안 적혀 있는데 1억 5천만 원의 우리 과세 표준이 1년간이 미달되는 사업자는 이제 예정 신고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그냥 예정 고지. 왜냐하면 신고하는데도 우리가 그 비조세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신고하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력이든 뭐든. 그래서 그걸 완화시켜 주려고 이렇게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얘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어요. 예정 신고를 꼭 굳이 안 해도 돼요.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건 예정 고지를 받아서 납부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좀 치울게요. 예정 고지 받아서, 고지라는 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고지서 얼마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걸 받아서 납부하는데, 이 고지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개인 사업자가 지금 이제 9월 달이 되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직전 과세 기간 전체 1월부터 6월까지의 납부한 세금이 있을 거죠. 직전 과세 기간에 6개월치를 납부한 거에 절반을 납부하라고 고지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면 그 절반을 납부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올해 사업이 안 돼요. 사업이 안 되면 지금 부가가치세는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를 납부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사업이 안 되면 돈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럼 직전 과세 기간 매출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게 되면 예정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발생한 대로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마저도 귀찮거나 아니면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예정 고지 납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원래 법인 사업자만 예정 신고를 하는데 주로 예정 신고 개인 사업자는 안 하는데 이번에 예정 신고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코로나가 작년 말에 발생하면서 작년 과세 기간 대비 올해 상반기에 우리 대구 그때 그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많이 식당에 안 가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이 힘이 들어가지고 예정 신고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신고 의무가 없는 거지 못 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좀 편리하게 해줘야 되겠죠. 편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 기간으로 잡고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그리고 여기 중간에 6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정 부가 납부를 해요. 예정 부가 납부라는 건 너 얼마 낼 것 됐어? 라고 말하거나 말 안 하거나 이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 정도 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예정 신고 기간을 만든 이유는 세수 확보를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확정 신고라고 말하는 과세 기간 종료일 다음 달 25일 거는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예정 신고는 부가가치세를 빨리 환급받기 위한 거라서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는 당연히 하는 건데 납부는 하는 거되 환급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급은 확정 신고 때만 받는 거예요. 이때는 순수하게 부가가치세를 빨리 징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시면 21번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아예 칸이 들어가 있는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는 환급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환급을 받고 싶다면 조기 환급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조기 환급 어떤 경우에 받죠? 그렇죠. 그렇죠. 시설 투자. 우리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 비용이 부가가치세가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샀어요. 시설 투자하는 게 10억짜리면 부가가치세가 1억이에요. 그런데 이거 환급은 8월 24일 날 받아요. 부담되겠죠. 그럼 전부 다 6월 달에 투자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시설 장치나 기회 장치 같은 걸 써서 우리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나 직수출하는 건데 내구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구비가 안 되어서 영세율 적용 못 받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수출을 하고 나서 그걸 증빙하면 또 바로 조기환급 받을 수가 있죠. 조기환급은 매달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발생했어요. 그럼 3월 달 발생했으면 조기환급 사항이 시도투자라든지 수출하는 제약을 공급한 날이 그날이면 다음 달 25일 날 신고를 하면 3월 달 발생했으면 4월 25일 날 신고하면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일반 환급은 30일이죠. 조기환급은 절반인 15일 이내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환급을 해줄 거예요. 그게 우리 조기 환급 제도를 또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때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그러면 조기 환급 때는 이 앞에 거 전부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같이 신고할 수 있어요. 그 한 건만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환급 제도를 나중에 세테크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자, 납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납세지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험에 은근히 잘 물어보고
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잘 틀려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내는 것 같아. 납세지라는 건 우리 사업장을 관리하는 과세관청을 납세지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 곳이 납세지가 아니에요. 나를 관리하는 과세관청이 납세지인데, 그럼 그 과세관청을 어떤 기준으로 잡냐면 사업장을 기준으로 잡아요.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나의 납세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구를 생각해 보시면 그 구 앞에 이름만 붙이고 이름에다가 뒤에 세무서만 붙이면 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구로구에 사시면 구로세무서, 영등포에 사시면 영등포 세무서. 그럼 거기에 사업장이다라고 말하는 게 있다면 거기 관할 세무서장이 나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꼭 나빠야 되는 곳이라는 게 아니에요. 나쁘는 지나가다 보이는 세무서 보이면 아무 때나 내면 돼요. 심지어는 사업자 등록도 길 가다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꼭 그 관할 세무서에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는 이런 시험에 나왔는데 꼭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 때나 그냥 가서 신청해도 전부 다 돼요. 근데 내가 부가세를 안 내죠. 안 내면 나를 잡으러 오는 곳은 나의 납세지예요. 나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나빠하지 않거나 나빠하지 않으면 일단 나를 잡으러 온다는 건 제가 좀 비조속하게 표현한 거고, 이 회사가 부도 났나? 무슨 일 때문인가? 이걸 먼저 확인하러 와요. 왜 부가가치세법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냐면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세, 소득세, 법인세 중에 제일 발빠르게 신고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얘네들이 체크해서 넘겨주면 그에 대한 걸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이나 다른 세법들이 전부 다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를 벤치마킹을 지금 많이 해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다른 세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부가가치세 제도를 좀 높이 외국에서 사고 있어요. 그럼 이 사업장을 어디로 보고 있냐라는 건데, 자, 우리 교재 가지고 보면 사업장 범위에서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라고 적혀 있죠. 탄광의 위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탄광은 뭐 어느 산이든 있을 수 있잖아. 뭐 정선에 있는 거든 영월에 있는 거든 뭐 태백에 있는 거든 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광업 사무소의 소재지를 볼 거고, 자, 제조업의 경우에는 여러 군데서 물건을 만들 수도 있겠죠. 1단계는 여기서 제작하고 2단계는 또 다른 곳에 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곳이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예요. 다 만들었을 때. 그럼 거기를 사업장으로 봐서 거기 관한 세무서가 나의 납세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참고로 단순 포장하는 곳은 아니에요. 물건 만드는 게 완성되는 곳이지 단순 포장하는 장소는 아니다라는 거고, 다음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요. 이 건설업은 여러분들 시행사, 시공사라고 들어보셨죠? 이 두 개의 그럼 차이가 뭐예요? 들어보셨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길 가다 보면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막 적혀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은 건물을 짓는 기술이 있어요. 저는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 재개발 지역이 있어요. 그럼 재개발 조합하고 이야기를 해요. 조합이 아니라 조합을 형성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PF 자금을 은행에서 끌고 와요. 그러면 얼마의 돈을 마련해서 어떻게 이분들한테 땅을 보상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재개발 이야기할 때 막 하죠. 그 짓을 하는 것이 시행사예요. 그러면 이 집을 조합원들한테 주고 남은 거는 팔아서 내가 가져야 되겠죠. 그럼 이 작업을 한 후에 또 어디에 지어달라고 해야 될 거잖아. 그럼 지어주는 곳이 여러분이 시공사예요. 저는 시행사고 지어주는 곳이 시공사예요. 그럼 저는 분양, 시행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냥 건설업이라고 말하는 건 건물을 짓는 업이에요.
건설업은 용역의 공급, 건물 짓는 기술을 제공하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건물을 짓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아파트들 있죠? 그 레미안, 뭐 자이, 뭐 힐스테이트 뭐 이런 아파트 전국에 다 내려가도 다 있죠. 그럼 얘네들은 전국에 다 건설업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부동산 매매요. 자, 여기에도 부동산 하셨던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전국에 있는 땅 다 팔아요. 그죠? 또 운수업, 택시 전국으로 다 돌아다니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택시 타고 자기 집으로 가면 여러 개의 관할 구청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구역을.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이 세 개는 움직이고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옮겨 다니는 곳은 우리가 관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가 편하게 할 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가 보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개인이면 업무를 총괄하는 곳에서 사업장을 봐서 거기 관할 세무서장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랑 바로 연결해서 그 지금 보고 있는 표의 제일 아래에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있죠.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매매업하고는 상황이 틀리죠. 부동산 임대업은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이 건물이 움직이나요? 계속 여기 있잖아. 건물 주인만 맡기죠. 그러면 이 건물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세 잘 내고 있는지는 이 건물을 지켜볼 수 있는 이 지역에 관한 세무서장이 보는 게 제일 용이하기 때문에 이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는 우리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봐서 관할 세무서장이 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무인 자판기 있죠. 자, 무인 자판기는 전국 각지에 쫙 퍼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각 자판기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보고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자판기를 설치한 장소가 사업장이라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자판기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있겠죠. 거기를 사업장으로 봐서 전국에 깔려 있는 자판기의 그 부가가치세를 관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상해요. 자판기는. 자, 그리고 다단계 판매원들 있죠. 다단계 판매원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판매원이 아니고 그 판매업장이 있겠죠. 거기에 우리 주된 사업장이 사업장으로 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암웨이인가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곳 있죠. 제 아는 분도 뭐 거기 뭐라더라? 뭐 다이아몬드 아닌데. 하여튼 등급이 엄청 높은가 봐요. 저기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나한테 너네 수강생들을 전부 다 너 밑으로 포인트를 하면은 넌 대박이 날 거야 그러길래 우리 모르는 사람하고 삽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분은 잘하나 봐. 근데 그분이 그 잘하지만 그분도 개인 사업자로 돈을 받아요. 하지만 그 소득세는 이 사람 주소지지만 부가가치세는 거기도 물건이죠. 그러면 그 아메이라는 그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가지고 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안 좋아해요. 자, 다음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적혀 있는데 맞아 한 개 안 적혀 있는 것 중에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사업장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자,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봐요.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시험에서 사업장이 없는 경우라고 표현한 것보단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우리 통신 판매 사업자, 우리 쇼핑몰 이런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 그 사업자의 주소지, 주된 소재지를 주소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사업장으로 봐요. 자, 그럼 이제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이라고 있는데 직매장은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의 우리 시설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직매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공장도 별도의 사업장인 거고 직매장도 별도의 사업장인 거예요. 강남에 공장이 있지는 않겠죠. 웬만한 부호가 아닌 이상은. 그러면 공장은 뭐 외곽에 있으면 거기는 공장 따로 사업장인 거고. 근데 또 강남 쪽에 매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에 바로 아래 보시면 임시 사업장이 있죠. 임시 사업장은 우리 뭐 바자회 같은 데 하는 그런 판매 부스 같은 걸 말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사업장 여부의 X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별도의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별도의 사업장은 아니고 기존 사업장이 잠시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얘는 우리는 기존 사업장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낼 때에 출제위원들이 얘는 좀 꺼려해요. 말 잘못했다가 이의제기 신청 무득기를 받을 수 있거든. 왜냐면 사업장으로는 보는 거예요. 근데 별도의 사업장이 아닌 거거든. 기존 사업장이 포함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 잘못됐다가는 좀 낭피를 당하겠죠. 다음 하치장이라는 건 우리 창고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단순 창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그 회사에 있는데 옆에 창고 쓴다고 얘 하치장 개설 신고하러 간다고 세무서 찾아가면 세무서에서 당신 왜 왔니? 이런 눈빛으로 볼 거예요. 그런 창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 물류센터 같은 데 있죠. 물류센터 저기 외곽 순환로 타고 다니면 물류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창고 봤을 때 그 누가 봐도 얘가 물류업을 하는 건지 창고로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나요? 거기서 물건 빼고 있으면 구분이 안 되죠. 그러면 얘는 물류업인지 별도의 업종인지 당연히 세무서에서도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이걸 사업장으로 안 보려고 그러면 그때 하치장 개설 신고를 하는 거예요. 하치장 개설 신고. 그럼 임시사업장하고 하치장 개설 신고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1라임이 있어요. 11라임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면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그리고 임시사업장을 폐쇄하면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임시사업장을 열고 있는 날이 10일 이내라면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하치장으로 창고로 인정받으려면 창고에 대해서 우리가 하치장 그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한 날로부터 하치장 개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10일 라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전부 다 10일자가 들어가 있죠. 자, 다음 우리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있는데, 자, 이건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이 두 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납세지는 원칙은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라는 것,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사가 있고 그리고 공장이 있고 그리고 직매장이 있으면 얘를 각각의 사업장으로 봐서 얘는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 돼요. 등록을 각각 해야 되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각자 신고하고 납부나 환급 받아야 되고, 신고하고 각자 납부나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 실질적으로 돈은 누가 가지고 있죠? 본사가 가지고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그럼 공장 입장에서는 매입만 많이 하니까 매입세액이 많지 물건 공장에서 팔지 않잖아. 그러면 매출세액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물건 보내는데 판 건가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물건 많이 안 팔죠. 뭐 어쩌다 몇 개 팔 수는 있겠지만 주로 안 팔아요. 그럼 매입세액만 잔뜩 있고, 그럼 공제받을 거. 얘는 직매장은 공장에서 물건 들어와서 팔면 매입세액은 없어요. 계속 소비자한테 파니까 매출세만 잔뜩 있을 거예요.
그럼 각각 신고하면은 얘는 환급 받아야 되고 얘는 납부해야 되고 돈은 얘가 주고받고 있고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특례로 첫 번째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라는 걸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는 걸 가지고 있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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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1번은 표현 그대로 주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만 하는 제도예요. 주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만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 각각 하게 될 거고, 납부는 일괄 납부를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이런 이야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하는데 납부는 이 중에서 하나를 지정해서 주 사업장으로 봐서 이 일괄 납부는 주 사업장에서 납부를 할 건데 자, 이 일괄 납부를 법인은 본점이나 지점에서 가능하고 개인은 주 사무소에서만 되고 분사무소는 안 돼요. 개인 사업자의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분사무소는 주 사업장으로 못 봐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개를 지정한 곳에서 전부 다 일괄 납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법인은 본점이든 지점이든 가능하고 개인 사업자라면 뭐 자기가 있는 여기가 개인 사업자도 저런 형태를 할 수 있어요. 주사무소, 분사무소입니다 하면서 쭉 차릴 수가 있는 형태예요. 자, 그럼 주사전 총괄 납부 제도는 방금 제가 뭐 얘는 환급만 받고 얘는 납부만 하고 이게 많은 짓이야 뭐 이렇게 보면 얘는 뭐 별거 없고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신고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납부를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한 번에 납부하면 여기서 뭐 납부하든 여기서 납부하든 그렇게 하게 되면 뭐 별로 불편한 건 없겠죠. 하지만 여긴 대한민국이잖아요. 한국 사람은 앉으면 그 다음은 눕고 싶은 게 순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편한 이제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럼 자, 이 글자 보시면 글자가 비슷하죠. 원칙하고 차이가 동그라미 한 개 차이예요. 사업장이냐 사업자 단위냐 이 차이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는 각각 이 사업장 단위로 봤는데 이걸 사업하는 인격체는 하나잖아. 한 사장이죠. 우리 주식회사 GIT 아카데미 김상곤 씨 한 명이 이제 김상곤 이름만 봐도 웃기겠죠. 자, 그 김상곤 씨 한 분이 전국의 11개 지점의 사장이에요. 회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법인이에요. 주식회사 GIT 아카데미. 자, 그럼 그 전부 다를 하나의 사업자 단위로 보겠다는 거예요. 사업장마다 전국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 하나씩 보는 거 얘는 먼저 첫 번째 특징이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전부 다 일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통일시켜 버려요. 전 사업장을 사업자 등록번호를 일치시키면서 여기에 우리 사업장별 종사업장 번호를 부여를 해요. 사업장마다. 왜냐하면 있는 주소지는 틀릴 거잖아. 그럼 사업장별로 종사업장 번호라는 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똑같죠. 부가가치 세무서에 신고하는 건
각 세법상의 납세자가 등록번호 부여받은 것 가지고 그 번호별로 신고를 해요. 근데 하나의 등록번호니까 얘는 신고하고 납부를 전부 다 일괄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전부 다 합쳐서 한 방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방에. 얘네들 사업자 등록번호가 전부 다 얘들이 사라지면서 다 똑같아지고, 그러면 한 군데에서만 하게 될 건데, 제가 오른쪽을 다 지워버린 이유가 여기에서 이 일괄 처리하는 주 사업장은 법인은 본점만 되고 개인은 주 사무소만 돼요. 그럼 여기 미세한 차이가 있죠. 지점이 된다 안 된다 차이 때문에. 얘는 지점이 주 사무소가 안 돼요. 그럼 누가 봐도 얘가 편해 보이잖아. 얘가 편해 보이는데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이거 쓰는 회사들이 더 많아요. 이거 쓰는 회사들이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것 일부러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정리도 세법이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다녔던 회사가 회장님이 엔지니어 출신이었어요. 뭐 이상한 나노 공법 뭐 이상한 게 있어. 기계 나노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나노래. 근데 그 공장이 금산이에요. 회장님은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본사는 서울에 있어서 제가 여기 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있는 곳에 우리 그 사무실에 세무사도 있고 다른 직원들이 전부 다 그쪽에 있어요. 근데 그 영업팀이나 이런 관련된 것만 본사라면서 이쪽에 기획팀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장님은 당연히 주 사무소를 공장에 두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썼어요. 이 방법을. 근데 지금 제가 제 이야기를 한 건데, 여러분의 회사 가도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부산분, 뭐 광주분, 뭐 지방 대전분이 사장님인데 자기는 거기에 있으면서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주 사업장을 보면 전부 다 지방 지점으로 잡고 있어요. 그럼 그런 이유는 이거 쓰는구나. 근데 거래처가 세금 계산서 주고받거나 뭐 사업자 등록번호 이야기하죠. 그러면 종사업장 번호가 있으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인데, 이거 종사업장 번호를 꼭 주의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엄청 무시할 거예요. 사업자 전자세금 계산서라서 사업자 등록번호 치면 그럼 전부 다 보여줘야 되잖아, 목록에. 근데 안 보여줘요. 콘텍스에서도 그냥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몇 개, 한 3개 정도만 딱 보여줘요. 이거 지점이 몇십 개가 있는데도. 그래서 내가 검색할 때 종사업자 번호까지 넣어가지고 검색해야 얘가 딱 나오고 거기에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뭐가 많으니까 다 일본어로 날려요. 계속 본사로. 그러면 그래서 전화 와서 거기 말고 여기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전화가 와요. 그럼 또 저에서 잘못 보내죠. 그럼 이제 말투가 조금 바뀌어요. 무시를 해요. 너 종사업장 번호 모르지, 이런 분위기로. 그래서 정확하게 지정해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우리 교재 오른쪽에 있는 거 내용 하는데, 자, 신청이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 사업자 등록 신청처럼 부가가치세법에선 신청하고 관련된 건 20일이라는 라임이 있어요. 얘는 우리 사업자 등록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잖아요. 사업자 등록 신청은. 근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도 우리는 20일 이전에 우리가 신고를 할 건데, 사실은 사업자 등록증 신고하면서 체크만 하면 돼요. 체크만 하면 그냥 승인이 돼요, 얘는. 근데 우리가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를 하다가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예를 들어 2기 때부터 받을 거다. 그러면 7월 1일 되기 20일 전에 우리가 신고를 해서 이걸 적용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자, 신청이라는 제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신청이라는 건 승인을 득해야 되는 거고 신고는 승인을 요하는 건 아니죠. 얘는 고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청은 승인을 득해야 되는 건데, 이 제도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정말 신청 제도로 승인을 득해야 됐어요.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얘는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신청제도인데. 그래서 우리 신청이라 적혀 있는 곳 옆에다가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다라고 적어두세요. 승인은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두세요. 신청이라는 말 때문에 승인해야 되느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승인 득할 필요 없이 체크만 하면 그냥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만든 표현이라서 신청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사업자 등록이 있죠. 자, 사업자 등록 신청 등록 적혀 있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은 제가 앞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우리 그 사업자 등록증 보면 중간에 사업 개시일이 있고 아래 어디 세무서장하고 날짜 있잖아요. 그럼 아래 어디 세무서장하고 날짜 적혀 있는 게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날이에요. 위에 게시일이 있고 그럼 이 두 개가 20일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점을 보시면 다만 신규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사업 개시일 이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개시일 이전에도. 대신 사업장은 있어야 돼요. 사업장 없이 등록번호만 주세요는 안 되고 이제 사업장이 있어야 그에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지가 정해지겠죠. 그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서 생계하수 주고받으면서 집기를 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사업자 등록하기 전까지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로 생계하수 받아서 환급받을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우리 사업자 등록증 신청일로부터 최초 발급이에요. 얘는 2일 이내 해주는데 장비라든지 시설의 요건이 있는 경우들 있죠. 장비라든지 시설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확인하는 기간 때문에 이제 5일 이내에서 우리가 연장해 가지고 5일 이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업자 등록에 사후 관리라고 있는데 사후 관리는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받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뭔가 바뀌면 재교부 받을 거잖아요. 그럼 아래 표 중에 오른쪽에 보시면 재발급 기한이 당일인 게 있고 아래 3일 이내인 게 있는데 당일이라 적혀 있는 건 단순 명칭만 바뀐 거예요. 상호가 바뀌었거나 혹은 통신 판매 사업자인 경우에는 도메인 주소가 바뀌었거나 그럼 그거 바뀐 거는 그 외에 이 사람이 하던 내용이나 의무나 이런 것들이 다 변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가면 바꿔서 바로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3일 이내 이건 이론상 3일 이내라는 거지 실무적으로는 세무서 가면 그 자리에서 앞에 있으신 분이 바로 그냥 떠 쳐서 새로 뽑아줘요. 그럼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자 이거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넘기면 저는 폐업 상대방은 기업인 거예요. 법인 사업자가 법인은 그대로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일어난 일에 대한 무한 책임 사원이 누구다라는 게 대표이사예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만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가 우리 정정 사유가 되고 사업의 종류가 변동되는 경우 우리 업종 업태 이런 것들이 변동되거나 늘어나거나 하면 당연히 재교부 받겠죠. 자 그리고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면 구가 바뀌면 관할 세무서장도 바뀌어요. 얘는 당연히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걸 기억해 두세요.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바뀌는 경우 있죠. 상속하고 증여를 봤을 때 증여는 내가 달라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상속은 내가 달라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당하는 거죠. 상속은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칭이 바뀔 때는 정정 사유가 돼요. 그런데 증여는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속만 되고 증여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있죠. 이거는 개인 사업자들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개인 사업자가 공동사업이면 법인 사업자처럼 막 공동대표 이런 거 없어요. 한 명 쓰고 아래 공동사업자라고 이름이 밑에 붙어요. 개인 사업자는. 그럼 이 사람들의 지분이 변하게 되면
이것도 사업자 등록증 재교부는 해주는데 지분율만 바뀌지 사업자 등록증의 표시는 안 나와요. 지분율 같은 건. 자, 그 외 나머지는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